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김랑입니다. 음식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변비나 설사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분들 주변에 꽤 있으시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증상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늘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고 보면 이 증상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막상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봐도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단순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한방 치료와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변기원 원장님 함께 자리에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함께 공부해 주실 방청객 여러분도 변함없이 자리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함께 쫙 날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얘기 나누는 여러 가지 증상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 통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 사실 평소에는 쭉 괜찮아요, 원장님. 그런데 네. 꼭 중요한 순간만 되면 그러니까 시험이 임박했는데 화장실 들락날락 하느라고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하고 막상 시험 시간 중에도 안절부절 배가 너무 아파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취업을 위해서 면접 보러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 있으면서 난감해지는 이런 경우들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텐데 이런 경우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증상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증상이 초기에는 가볍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대사장애라고 하는 질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대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질환은 보통 직장인 10명 중에 2~3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 주증상으로는 변비나 설사, 복부 백만감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인다면 치료할 필요 없겠지만 네. 이것이 점점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영양이 되어서 먹은 음식이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라서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는 아토피, 비염, 생리통, ADHD, 틱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흔히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방성 낭창, 백선, 백납, 백반 이런 암 같은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을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단순 설사나 변비 같은 거는 일반적인 증상이고 저도 사실 변비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런 대장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원장님.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자각 증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증상은요. 우리가 체하면 위 부위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네. 명치 밑이 아프게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명치보다는 오히려 배꼽을 중심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 2cm 부위 정도가 누르면 굉장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배가 많이 아프다가도 배변을 한 후에는 또 복통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배변을 한 후에도 잔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한 3번 정도는 화장실에서 이제 마저 남은 변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항상 장에서 꼬르륵꼬르륵 물소리가 나고 또 쉽게 자주 체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있고요.
또 이유 없이 메스꺼운 증상도 자주 느끼게 되고 또 명치가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닌지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네.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원장님. 세 가지 이상? 저 한 서너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서, 나도 몇 가지 해당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꼭 자가 운전을 해서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좀 주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데, 화장실을 수시로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배가 아플지 몰라서. 그래서 꼭 본인 자동차를 가지고 가야 휴게소마다 들릴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거리라도 자가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도 좀 해당이 되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장님. 네네. 현대인들에게 더 발병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과민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 과민성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두 가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뭐 공부 스트레스라든지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스트레스가 끝이 없겠죠. 몸이 아픈 것도 스트레스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학적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화학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누가 받느냐면 유전적으로 장이 나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받은 장이 나쁜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음식이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요. 특히 단 음식, 단과의 유제품, 밀가루는 장의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이것이 유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현재 나이까지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언제 받겠어요? 아침에 식사하면 받죠. 점심에 받지. 저녁에 받지.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가 충만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증상이 확 부각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글쎄요, 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그렇다고 물려주신 부모님을 탓할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단맛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달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화학적인 스트레스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 장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가 되는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로 들어가서 침이랑 위산이랑 뭐 쓸개즙이랑 십이지장액이랑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합쳐진 것이 소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소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간 문맥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요. 찌꺼기는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배변을 하게 되는 과정을 대사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소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입니다. 소장벽에서는 저렇게 육모가 있어가지고요.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85대 15입니다. 근데 유전적으로 장이 나쁜 사람이 단 음식, 단 과일을 먹게 되면 나쁜 균이 증식하면서 그 비율이 깨져서 25대 75가 되고요. 나쁜 균이 많아지게 되면 육모가 죽으면서 그 장과 육모 사이에가 느슨해지게 됩니다. 느슨한 틈을 통해서 큰 단백질이 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의 글루텐이기 때문에 장에 얹은 사람이 이걸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독소로 인식해서 면역계가 작동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건강이 되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전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음식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이 사람만 신선한 음식 뭐 상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에 뭔가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대사에 문제가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대사 과정에서 정상인과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장이 좋게 태어난 사람은 우유를 분해하는, 우유에 있는 카제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유를 먹었을 때 영향이 돼서 키도 커지게 되고 뼈도 튼튼해지게 됩니다. 근데 유전적으로 유당분해 효소 없이 태어난 장이 나쁜 사람은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우유에 카제인과 밀가루 글루텐이 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독소로 인지를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은 내독소로 가는 피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어떤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뭐 설사나 이렇게 배 아프고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혈관을 쫙 나쁜 독소들이 타고 다니게 되면서 그럼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되는 게 맞나요, 원장님? 네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은데 어떤 질환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더러운 피냐 깨끗한 피냐인데요. 장이 나쁜 사람은 이미 장에서 피가 오염되게 됩니다. 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뇌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뇌는 특별히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그것을 BBB라고 합니다. 뇌혈관 보호 장벽이라는 막이 있어서 외부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약물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면 목이 붓고요. 이 바이러스가 목에 들어와서 그런 건데 얘가 피를 따라서 뇌로 가게 되면 뇌수광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한 겹 더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그 BBB라고 그러는데 발생학적으로 뇌하고 장하고 피부가 같은 외배에서 분화되는 거라서 장이 안 좋게 태어난 경우에는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서 아토피라든지 건선이 쉽게 오는데 얘가 뇌를 보호하는 막도 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에 카제인과 밀가루 글루텐을 실은 더러운 피가 BBB를 못 가야 되는데 원래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뇌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전두엽 쪽으로 가게 되면 요즘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ADHD라는 주의력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틱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옷 입는 거, 네. 덥다고 옷 벗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침 나오는 거, 내가 잠을 자더라도 혈압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맥박을 유지하는 것이 다 자율신경에서 하는 것인데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열 오르고 잠 못 자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반대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을 자주 오고 땀이 나고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거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약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제가 늘 여러분께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까지 발생해서 역류성 식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역류성 식도염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이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시죠. 변기의 원리를 보면요. 이제 우리가 배변을 하게 되면 물을 내렸을 때 이것이 내려가야 되는데 장이 안 좋다라는 의미는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막힌 것입니다. 장이 막힌 상태에서, 즉 변기가 막힌 상태에서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내려왔다 역류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오히려 증상이 장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장애도 있고요. 트림도 나게 되고 설태도 심하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모르면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원장님 저렇게 변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저희 집 변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몇 번 뚫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느껴지면서 이렇게 역류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원인이 되면서 영향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게 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유난히 이제 그 배가 살살 아프기도 많이 했었고 또 밥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시경 검사도 했었고 또 병원에도 많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특별하게 뭐 약이나 처방은 없었고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또는 너무 예민해서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는 진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전에가 가장 불안했었고요. 시험 보다가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중요한 보고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정 앞두고서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또 화장실 걱정을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장거리로 이동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밥 먹고 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사실 스트레스가 마음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현대인들에게 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소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때문에 고민 많았던 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주셔서 어떤 고민 갖고 있고 뭐가 문제였는지 함께 좀 상담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 저희가 이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살짝 앞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뭐 단순히 보면 이게 단순 소화불량인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인지 아니면 이게 뭐 단순 설사인지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네. 요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특히 생각해야 되는 이 위험군인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양방 검사상 이상이 없고요. 스트레스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평소에 식사를 한식보다는 이제 빵이나 과자, 유제품,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단 음식, 단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많은 확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계 가족 중에 대사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중에 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변비, 설사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현재 그런 증상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시작을 해서 대사장애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원장님.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이상 없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약을 먹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 이보다 답답한 노릇이 없거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딱 진단 내릴 수 있는 또 확실한 진단법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 증상이 소화가 안 되고 변비, 설사, 복부 팽만모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면 무슨 검사를 해보겠어요? 위 검사하겠죠?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겠죠? 그리고 변비 설사가 있다면 또 무슨 검사를 할까요? 장 검사 해봐야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와 장 사이에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은 일반적인 내시경상으로는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장에서 하는 역할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인데 바로 균이 분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방법이 있는데 한방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듣고 물어보고 맥상을 봐서 오장육부의 허실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했던 장내 환경검사, 즉 소장에 있는 그 장내 세균총 검사를 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얼만큼 있고
또 유익균 중에서도 소장애균이 얼마인지 대장애균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균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애 안 좋은 사람은 뇌를 보호하는 막이 뚫려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현재 얼마 정도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검진을 해서 치료하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한방적인 치료를 위한 검사 방법은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줘서 나름대로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검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 이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그 검사 과정을 담아왔거든요, 원장님. 네. 보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일단은 사진을 통해서 보고 물어보고 듣고 그래서 상태를 보게 됩니다. 혀에 백태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에는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장민간도 검사를 하는데 AK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AK 테스트라는 것은 어플라이드 키네졸로지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뇌를 통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체질 및 장애 민감도를 검사하는 것인데요. 혀에다가 음식을 넣게 되면 달다, 쓰다, 짜다를 감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질별로 다른 약을 혀에 넣게 되면 뇌의 두정에서 감지해서 근육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지표 근육을 검사하고 체질별로 다른 약을 넣었을 때 만약에 제가 소양인이라면 소양인 약에는 힘이 세지만 소음인, 태음인, 태양약에는 다 힘이 빠져서 체질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장에 해로운 음식을 넣었을 때 그것이 힘이 빠지게 돼서 장애 민감도가 있는지 유전적으로 유당분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서 객관적인 진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이런 검사와 함께 자율신경계 검사 그리고 뭐 장내의 뭐 환경 검사 이런 것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손가락 끝에 이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맥파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얼만큼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신경계가 얼마 정도 조절 능력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내 세균 분석 검사인데요.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배변을 한 다음에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3군데 정도 이렇게 찍게 됩니다. 약 2주 후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것이 유익균이라는 균이고요. 빨간색이 유해균입니다. 초록색은 중간균이라고 그러는데 중간균은 해바라기균이라고 그러거든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얘는 줏대가 없어가지고 많은 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균이 25%라면 얘가 그쪽에 붙어서 85대 15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빨간 부분이 많은 분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 나쁜 균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네네. 네. 빨리 치료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장내 유해균, 그러니까 환경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됐을 때 일반적인 평균 정도의 정상적인 분과 이렇게 나쁜 걸로 판단되는 분의 그 검사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가 좀 가능할까요? 네네. 우리 몸에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이 바로 소장에 있는 그 균이 분해를 하는데요. 그 균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빨로 모든 것을 씹고 영양분이 흡수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균이 분해를 하는 거라서 균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소장과 대장을 나눠서 또 분석을 하게 되고 균수라든지 밸런스를 체크하게 해서 병의 원인을 찾는 객관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 검사는 아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뭐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위 내시경, 뭐 위검사 같은 건 꼭 해야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 염증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균이 이 안에 얼마 정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나쁜 균들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살펴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균 검사를 하고 균이 어느 정도나 분포가 돼 있고 어느 정도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물론 나쁜 균은 없는 게 좋겠지만 원장님 네.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중요성을 일깨워 주세요. 예전에는 이제 그 균에 대한 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균이라는 것은 잘게 부셔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고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슈퍼박테리아라고 들어보셨죠? 네. 항생제나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면 균들이 죽는데요. 좋은 균, 나쁜 균, 유익균, 유해균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이 센 새로운 균이 왔을 때 그걸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항생제를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큰 질환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균 검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장 속의 균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메디컬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이 시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나 해당되는 것 같아 라거나 이 내용 꼭 궁금하다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전화 주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 사실 이 질병이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렇다고 아무 활동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원장님. 네네. 굉장히 좀 암담하고 막막한 게 사실인데 한방적으로는 그럼 치료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스트레스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화학적 스트레스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장에는 면역세포의 80%가 있고요. 장이 좋아지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실 수 있는 약은 발효 한약인데요.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약을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약을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드시게 됩니다. 이미 자가면역질환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약 4개월 정도 드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식이 처방이 따라줘야지 되는데 식이 처방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라서 그 치료 경과가 늦어지게 되고요. 네. 또 약을 드시면서도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중요한 치료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가운데 시기적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각각의 단계가 어떤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병행이 돼야 더 좋은 그런 치료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원장님 각각이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음식물 분해하는 것은 균인데요. 장내에 유해균이 많을 경우에는 먼저 유해균을 죽여야지만 그 소장벽에 있는 육모가 죽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단계는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발효 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유당을 분해해야지 되는데 우유에는 유당과 카제인이 있다면 유전적으로 장이 안 좋게 태어난 분은 카제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게 되면 배탈이 나고 염증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유당분해 생기는 그런 약을 드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루텐 민감도를 낮추는 약인데요. 이것은 좀 밀가루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번, 3번까지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밀가루 제품을 끊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한테 빵, 국수 이런 것들 끊으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알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식이 처방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여러 가지 한약도 한약이지만 그 먹는 것에 대한 주의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 제한을 하라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것이 끝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유는 유당분해 요소가 생기는 기간만 끊는 거고요. 밀가루는 글루텐 민감도가 없어질 때까지만 끊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식이 처방은 이렇습니다. 유익균을 살리는 음식을 드시고 유해균을 죽이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크게 5가지를 먹게 되는데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과일, 야채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음식들이 에너지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다 달라서요. 지방은 먹게 되면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에너지로 진행이 돼서 연소가 되고요. 단백질은 4시간, 탄수화물은 2시간, 과일과 야채는 30분입니다. 근데 대사되는 과정이 달라서 지방, 단백질은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으로 진행이 되고요. 탄수화물하고 과일은 포도당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하고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 벽에 붓게 되고요.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니까 콜레스테롤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또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심혈관계 질환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혈관에 붙은 당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르게 되는데요. 결국 탄수화물하고 과일 먹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돼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좀 이따 인슐린을 다 써버리게 되면 저혈당이 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저혈당인데요. 저혈당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나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없는 거라서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밥 먹기 전에 너무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배가 고프고요. 밥 먹고 나서는 갑자기 주름이 쏟아지는 그런 증상이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염증 반응으로 진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은 꼭 탄수화물하고 과일을 제한해 주시고요. 지방, 단백질, 채소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또한 소장에 살고 있는 그 유산균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천연 발효식초를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유해균에 먹이게 되는 단음식 단과일은 제한해 주고요. 그리고 유제품과 밀가루를 제한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식이요법의 틀입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체질적으로 유당을 분해하는 성분이 없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평생 이거 치료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체질적으로 없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기는 것입니다. 네, 생기는 것.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치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이제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아서 어떤 한약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먹게 되는 한약의 경우에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드시는 그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약을 드실 때에는 유해균에 먹이게 된 단음식 단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초콜릿, 사탕,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일도 해로운데요. 우리 여러분들 아침 사과는 황금사과라고 들어보셨죠? 네. 장이 유전적으로 나쁜 사람한테 제일 나쁜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끊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당분에 생기는 거라서 우유, 요구르트, 요플레 이런 걸 끊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글루텐 민감도를 없애는 약이라서 밀가루는 물론이거니와 보리, 현미도 해롭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제한하면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죽인지 밥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약을 드시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돼서 오히려 전보다 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빵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났다면 이제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빵을 한쪽만 먹어도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치료 기간 중에는 꼭 그런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뭐 자가 진단이나 혹은 일반적인 민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질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전문적으로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 방법 찾아보시는 지혜로운 해결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평화메디칼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평화메디칼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시청자분들은요.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02-2261-2300에서 2302번, 02-2261-2300에서 23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방법 중에서도 한약과 그리고 이제 시기적인 그런 처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뭐 흔히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하면 뭐 한약 그리고
침, 뭐 뜸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 혹시 네네. 이렇게 병행되는 다른 치료는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다른 치료가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뭐 통증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침이라든지 부항 그리고 약침 같은 걸로 통증을 치료해 주게 되고요. 또 이제 장의 운동이 떨어질 때에는 그 마사지 기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배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연도 운동이 좀 좋아져서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유전적인 그런 요소를 없애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바늘 이제 같아요? 약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방에 과학하죠. 한약을 뽑아서 증류해가지고 이제 멸균해서 이렇게 직접 주사기를 통해서 주게 됩니다. 소장이 안 좋은 사람은 특히 배꼽 주위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침을 놨을 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호침이라고 하는 침은 이제 그 오장육부의 허실을 봐서 이렇게 조절해주는 침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은 너무나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속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을 때 이제 하는 마사지인데요. 이 마사지와 더불어 찜질을 해주게 됩니다. 장이 가장 살 수 있는 온도는 38도 내장 온도이기 때문에 좀 찜질을 좀 뜨끈하게 해줘야지만 장이 활성화됩니다. 침과 마사지를 한 후에 찜질을 해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쭉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뭐 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 이분들 그러면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진 후 어떻게 좋아졌는지 정말 생활이 편해졌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네네. 네, 개선된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분은 59세 남자분이신데요. 주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신경도 예민하시고요. 잠도 못 자고 시술 설사를 했던 그런 환자분이신데 왼쪽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7%잖아요. 그리고 빨간색이 29%이기 때문에 중간균이 이쪽으로 붙게 됩니다. 원래 정상은 85대 15가 되는데 그래서 유해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증상이 호전되면서 다시 2개월 후에 균 검사를 했을 때 100%가 됐습니다. 유해균이 다 없어지면서 저렇게 호전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균을 나타내는 빨간 걸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이분은 이제 식이요법을 잘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그 유익균과 유해균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균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중간균을 뺀 검사입니다. 왼쪽 화면의 위쪽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대장에 있는 균이 38%고 소장에 있는 균이 25%, 유해균이 37%라면 7%가 정상이라면 이분이 내원했을 때 처음에는 대장의 균은 14%, 소장의 균은 5%, 그리고 유해균은 82% 이렇게 많았던 분이 이제 그 소장치를 하면서 소장의 균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 유해균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로 굉장히 호전을 많이 본 상태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환자분이 거의 이제 환갑에 가까운 그런 연세시거든요. 미루짐작컨대 이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만성 질환으로 쭉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럼 네. 이렇게 만성인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뭐 비슷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한 환자분의 치료 사례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네. 이분은 그 공직에 계시는 분인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뭐 사표를 내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주증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무에 많이 장애를 초래했고요. 피로감, 그리고 비만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기 위해서 이제 주로 채식을 하셨던 분인데요. 장내 세균총 검사를 보면 처음에는 유해균이 44%이기 때문에 중간균이 이쪽으로 붙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97대 3이라는, 3대 97의 비율로 유해균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요. 네. 치료 후에는 유익균, 유해균이 거의 19%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유해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뿐만 아니라 피로감, 기억력이 좋아져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간균을 빼고 순수하게 대장의 균, 소장의 균, 유해균을 검사를 했을 때 왼쪽 아래를 보면 유익균이 6%고요. 유해균이 94%인 상태에서 치료 후에는 유익균이 14%,
유해균이 50%입니다. 아직은 유해균이 많지만 이것이 이제 치료 과정이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좋아질 상태입니다. 네. 뭐 더 잘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이분 역시 빨간 색깔, 그러니까 유해균이 다 없어지는 그런 날도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세쯤 드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젊은 분들은 젊어서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스턴트 음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화학적인 유해 성분이 묻어있는 그런 음식들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 네. 더 나쁜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젊은 분의 사례도 소개해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네. 이분은 40대인 주부신데요. 네. 이미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방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얼굴에 열이 오르고 그리고 설사, 소화불량, 트림, 그리고 손바닥에 뭐 반점이 생기는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검사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유익균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대 96 정도로 유해균이 많은 상태였다가 치료 후에는 이제 아직은 덜 좋아졌지만 이것이 그 치료 2개월 후거든요.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인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치료해야 되는데 좋아진 상태에서 균이 많이 늘어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유익균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죠. 네. 네. 네, 뭐 확연하게 색깔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함께 하시면서 나는 과연 내 몸의 상태는 어떨까, 내 장의 그 여러 가지 균의 상태는 환경은 어떨까 궁금하시거나 한번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저희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02-2261-2300에서 2302번 02-2261-2300에서 2302번 전화 주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뭐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방적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장 속의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 중에 원장님 이 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유산균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음식 찾아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음식 중에도 유산균이 몇 % 들어있다. 굉장히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되곤 하거든요. 네네. 치료를 위해서 혹은 어떤 장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좋은 일인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소장에는 유산균이라는 락토박테리아라는 균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또 이 락토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효소, 뭐 프락톨리고당이라든지 채소 이런 걸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끊었을 때는 3주 후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지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붓는 게 중요하겠어요? 단지를 떼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을 치료하고 그걸 먹어야지만 나중에 유산균을 먹지 않더라도 효과가 지속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모르고 계속 먹었을 때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퍼부어야 네. 겨우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영국에서요 실험 논문을 이제 발표했는데 음식을 가려 먹는 그룹하고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그룹의 평균 수명을 체크했는데 놀랍게도 예상 밖으로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분들이 더 평균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시청자 중에서도 계시겠지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삽시다를 보시는 분이 건강한 사람이 보겠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보겠어요?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좋아지려고 보시겠죠? 네. 네. 그 이유입니다. 이미 유전적으로 장이 좋은 사람은 뭐 아무거나 막 먹어도 탈이 안 나니까 뭐 음식을 가리지 않지만 이제 유전적으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자기 병을 고치려고 뭐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도 계속 보고 뭐 이런 평화방송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잣대가 없이 이분 말 듣고 저분 말 듣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은 음식대로 먹으면서 고생을 하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가려 먹은 저로서는 오늘 원장님의 말씀이 정말
가시가 되어 귀에 박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뭐 만성 질환이라 치료가 불가능하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걸로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치료하고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는 한방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막막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쫙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하고 계시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원장님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꼭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치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 치료랑 증상 치료가 있는데요. 증상 치료는 뭐 이런 거겠죠. 머리 아프면 진통제, 잠 못 자면 수면제, 속 쓰리면 제산제 이런 계통이 이제 그 증상 치료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이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재발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증상 치료 이제 그만하시고요.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내가 유전적으로 장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또 체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내 세균 총은 지금 현재 비율이 어떤지 이렇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제거했을 때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좋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한의사 변기원 원장님이셨어요.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화메디컬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오늘 이 시간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더욱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